세계 최빈국 스리랑카가 중국에 화났습니다. 최근 스리랑카의 반중 정서와 반중 정책이 어느 정도냐 하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무려 40년 이상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인도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새로운 적에 대항하기 위해 적의 적과 손을 잡은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스리랑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방비 지출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스리랑카의 살림살이를 보면 언뜻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더구나 1990년 스리랑카가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2025년 방위 예산을 4,420억 루피, 달러로는 15억, 한화 2조 2천억 원 규모로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 지난 2월 18일 스리랑카 정부가 발표한 예산 문서에 따르면 스리랑카 공군은 4%, 해군은 무려 12% 증가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서방제 무기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스리랑카가 중국에 화난 이유와 함께 한국 방산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리랑카의 반중 시위로 중국과 시진핑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사태 이후 대통령이 축출되고 스리랑카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2년. 그러나 스리랑카 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비료값 상승 및 식자재 불안정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패와 중국 때문입니다. 스리랑카는 22년 5월 18일 60조에 가까운 대외 채무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는데요. 스리랑카가 경제 위기에 빠진 이유는 보유한 외화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가 해외에 진 빚 상당 부분이 중국의 몫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1대1로로 인해 스리랑카와 같은 약소국들이 채무에 덫에 빠질 가능성을 지속해서 경고했는데요.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령 스리랑카는 2010년대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자는 중국의 꼬임에 넘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반토탕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2017년까지 중국의 차관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중국에 항만 운영권을 99년 동안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대출 논란을 둘러싼 중국과 서방 간 신경전은 지난 7월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열됐습니다. 당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을 향해 스리랑카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라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스리랑카가 안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 몸처럼 느끼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할 뜻을 밝혔지만 실제 행동엔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스리랑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국가 전략으로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를 내걸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에 대해 인프라 정비나 채굴 사업에 고액의 융자를 하는 식으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국제채무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국의 중국에 대한 채무 총액은 2020년 말 약 1,700억 달러, 한화 250조 원 규모입니다. 이중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5%에 달하는데요. 자칫하면 아프리카의 자원이 모두 중국의 차지가 될 우려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력하고 부패한 정부보다 국민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2023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중 시위로 정부뿐 아니라 군부 그리고 중국 당국까지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스리랑카가 난데없이 국방비 증액을 발표한 것입니다. 전술한 대로 스리랑카는 15억 달러, 한화 2조 2천억 원 규모의 2025년 방위 예산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3%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스리랑카 해군과 스리랑카 공군은 각각 12%와 4% 증가한 925억 루피와 721억 루피를 할당받게 되어 변변한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한 스리랑카군이 이제야 제 모습을 갖춰나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정말 의외인 것이 불과 2년 전 스리랑카 정부는 군대 규모를 3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13일 스리랑카 국방부는 군대 규모를 당시의 3분의 1 수준인 13만 5천 명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대를 2030년까지 1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장기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그동안 스리랑카 군대 규모가 비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스리랑카는 2009년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겪으면서 군비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2009년 내전이 종결된 이후로도 비대한 군대 규모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스리랑카 군대 규모는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31만 7천 명에 달했고, 스리랑카의 싱크탱크 베리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스리랑카의 국방비 지출은 스리랑카 국내 총생산의 각각 2.3%, 2%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과거부터 스리랑카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군대 인원을 축소함과 동시에 첨단 장비 도입으로 본격적인 군의 현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레미타 테나쿤 스리랑카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도 일치하는데요. 장관은 2030년까지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국방군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스리랑카 육군조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방산 등급을 A단계로 격상시키며 우리 방산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스리랑카 국방부는 무기 입찰 시 응찰 국가를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A등급 국가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할 전망입니다. 한국 방산의 주요 진출 품목은 이번에 예산이 크게 증액된 해군과 공군에 집중될 전망인데요. 구축함 시장과 경공격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리랑카로서는 부담되는 수준으로 현물이 아닌 자원으로 도입 비용을 대체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는 타이어와 변속기, 엔진 등 군용차 관련 부품부터 수류탄, 분광조준기, 특장차, 상용차, 공병용 건설 장비 등의 계약이 예상되며 차후 국가 인지도 제고에 따라 전술했던 구축함과 FA-50 경공격기, 방공 레이더, 장갑차, 대포, 훈련기, 무인 비행기 등 첨단 무기 진출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기업은 군인의 수는 줄이는 대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스리랑카가 한국 방산업의 유망 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가져와야 할 시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스리랑카에 진출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역시 스리랑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스리랑카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한반토반 항구를 임차하고 콜롬보 항구까지 개발하려고 하자 인도 측은 새로운 차관을 스리랑카에 제한 마탈다 공항을 인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반중국 정서와 정책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스리랑카 국민의 권력당 NPP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NPP당은 61.56%의 국민 지지를 얻으며 의회 225석 중 무려 159석을 차지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는 초과 의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NPP당은 전통적으로 좌파 성향의 민족주의 정당인데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친중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우애를 다지기도 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인데요. 심지어 향후 무력 통일까지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 중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이 스리랑카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중국 해군의 인공위성 추적함이 스리랑카 남부 한반토타항에 입항하자 미국은 물론 인도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익을 위한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해도 스리랑카가 아직까지는 서방보다는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 더 가깝다는 반증일 텐데요. 역사적으로도 스리랑카는 파키스탄처럼 팔러시아 친중 포지션을 유지한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내전을 스리랑카가 치르는 동안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한 국가도 중국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이러한 애매한 포지션에 스리랑카에 대한민국이 진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방산 강국 한국이 노리기엔
스리랑카의 국방시장이 턱없이 작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은 기존의 정치 역학이나 국방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전략적 이점을 이용 협력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는데요. 서방 자유체제의 일원인 대한민국으로선 시진핑의 침략 야욕을 무찌르기 위해서라도 스리랑카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12일 싱가포르 방산 영상입니다. 1월 17일 싱가포르 정부는 누적 계약가 10억 9천만 달러 규모의 F-16 계약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F-35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싱가포르 해군은 해상 보안을 이유로 인근 연해의 무인 수상함의 배치를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국방력 강화 움직임 속에 대한민국 방산과의 연계 움직임도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싱가포르 해군은 자국 최초의 다목적 전투함 용고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최대 방산 회사인 ST 엔지니어링 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이 깊숙이 개입됐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용고의 완성 이후에도 싱가포르 국방부는 총 6대의 다목적 전투함 건조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한국 방산 개입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월 4일 무인함 배치 직후 성능을 시연하는 행사에서 RSN제 육전단대 사령관인 퉁이맹 대령은 이러한 배치가 1월에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모든 것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싱가포르가 국방 강화를 하는 목적 뒤엔 중국이란 적이 숨어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친미와 반공 성향이 강한 싱가포르는 시진핑의 패권주의적인 외교 정책이 시행되고 계속된 중국의 침략, 확장 정책에 반중 정서가 팽배해왔는데요. 이제는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돌변했습니다. 중국도 싱가포르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색 언론이자 정부를 대변하는 황구시보에서는 싱가포르를 두고 소국 주제에 까분다라며 비하하기를 일삼았고 여러 관영 매체가 싱가포르를 손봐주자라는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역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싱가포르를 사실상 대만에 준하는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싱가포르에서 중국에 대한 민심이 어느 정도 나쁘냐 하면 대륙 중국인에 대한 비자가 모조리 퇴짜 맞을 정도이며 관광대국 싱가포르에서 중국어를 쓰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 논란이 생길 정도입니다. 사실상 중국인은 싱가포르에 오지 말라는 소리인데요. 여기엔 최근엔 해상자원에 대한 중국의 횡포까지 알려지며 반중 정서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어선과 민병대가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특수그물로 산란기 물고기나 치어는 물론 희귀어종까지 가리지 않고 몽땅 쓸어버리고 있으며 더구나 이 과정에서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산호초군락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몰염치는 시진핑 집권 이후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군단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물론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 취두부 냄새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의 욕바디가 되면서도 불법 조업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인구는 더럽게 많은데 어족 자원이 자랄 수 있는 하천과 바다가 온통 똥물처럼 더럽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중국인의 1인당 생선 소비량이 10kg 정도였다면 2010년엔 30kg에 다다랐고 현재는 40kg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억이라는 인구까지 더해져 전 세계 생선 소비량의 3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의 뜻, 중국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곤 모든 하천과 강, 인근 바다가 쓰레기와 오염수로 더럽혀져 있어 양식이나 자연농법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는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국 내 급증한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급한 불을 끄려는 불법 조업쯤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이 방심했거나 호의를 베푼 사이 중국의 불법 조업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여기에 해상민병대까지 개입 영토 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구단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를 들먹이며 필리핀 앞바다부터 싱가포르 인근에까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없던 논란을 만들어 분쟁 지역화하려는 전형적인 중국의 영토 찬탈 수법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지의 무인도나 암초에 어선을 가장한 해상 민병대를 파견해 알파기를 일삼았으며 뒤로는 몰래 인공구조물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계속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남중국해에 7개 이상의 인공섬을 만들었고 이 중 최소 3곳 이상을 군사기지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를 위해 입안의 혀처럼 노는 중국 해상 민병대를 조직, 언제든 중국 해군의 예비병력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남중국해와 서해 등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가담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은 총 3,000척으로 이 중에는 배수량만 9,000톤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길이 165.9m, 폭이 11.4m, 높이 49m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 셈입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함대인데요. 실제로 CNN에 따르면 중국 해군 보조함대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전업 해상민병대의 경우 자동화 무기와 보강된 선체로 기본적인 무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운영 방식에서도 중국 정부의 지원과 조직적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겉모습만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 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선 내부에 무기실과 탄약고를 갖추고 있고 뱃머리와 현측에 중기관총이나 기관포용 총안을 뚫어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두 유사시 짧은 시간 안에 군함으로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찌 보면 싱가포르군의 무장 강화가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에 걸친 중국의 민폐에 대표적인 화교국가 싱가포르마저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투자청과 함께 한국 방산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사고 있는데요. 이상한 점은 투자청을 통해 매입하면 되는 것을 굳이 정부까지 나서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와 싱가포르 투자청의 한국 방산기업 주식 매입은 올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LIG 넥스원의 경우 1월 26일부터 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여 싱가포르 정부와 투자청이 각각 5.09%와 6.37%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LIG 넥스원에 대한 외국인 매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운용자산 규모 7,700억 달러, 한화 약 1,000조 원을 넘는 세계 6위의 국부펀드인데요. 리센롱 싱가포르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을 만큼 정부와 긴밀한 관계인데 여기에 싱가포르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한국 방산 주식을 매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의 두 기관이 보유한 LIG 넥스원의 총지분율은 11.47%, 지주사인 LIG와 국민연금에 이어 사실상 싱가포르 정부가 3대 주주에 오른 셈입니다. 이런 수상한 움직임을 두고 최근 싱가포르가 만든 전투함용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물론 이를 순수한 투자의 의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글로벌 투자 분석 기관인 골드만삭스가 한국은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라며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한국 방산주가 차지하는 강력한 입지를 참작할 때 지정학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한국 방산주에 대한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정세 불안으로 한국 방산의 몸값이 치솟는 요즘 각국의 유도미사일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하에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LIG 넥스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싱가포르 정부와 투자청의 한국방산 지분 매입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 역시 매입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첫 다목적 전투함 건조 과정에서 밝혀진 싱가포르 최대 방산기업 ST 엔지니어링과 한국 기업의 협업 내용을 보면 최근 들어 긴밀해지고 있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관계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싱가포르군은 이미 수적으로 말레이시아 상비군의 숫자를 뛰어넘을 정도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요. 실제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024년 IMF 통계 기준 91,100달러로 세계 5위이며
이는 85,373달러에 미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중국에 대항해 힘을 키우고 있으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국은 1975년 수교한 이래 정치와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자유세계 일원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양국의 국방 최고위층이 만나 대북 정책과 대중국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한국산 무기 체계의 도입을 놓고도 상당히 진전된 내용의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둔 한국과 싱가포르의 연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